네, 영상을 마치고 차분해진 마음으로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카오스와 복잡계인데 아마 제 짐작에 이건 특별하게 전공을 한 분들이 아니라면 그 카오스와 복잡계를 들어는 봤지만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중에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라는 그 구분을 사실 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배웠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셰익스피어 작품 하나쯤은 뭐 읽어봤다든지 정철 송강가사의 1구절이라도 있다는 거 우리가 들어보는 게 상식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어떤 뭐 지식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뉴턴의 만유인력 같은 거는 뭐 문과나 이과나 구별 없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연과학 중에서도 불확정성 원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카오스와 복잡계는 학문이라든가 전공의 구별 없이 누구나 다 그 알아둬야 될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데 불확정성 원리는 사실 그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대개 아는데 이 카오스와 복잡계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잡계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개념이 정립되는 것 아직도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립된 것이 1987년경이니까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만들어진 학문이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복잡해요. 이름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연기법이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가 어떤 건지 제가 오늘은 시간을 좀 들여서 원래 강의가 되게 그 50분씩 50분 100분인데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좀 다른 말을 하게 돼가지고 한 10분 좀 늦어지는 게 있는데 이 복잡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강의의 분량을 보면은 되게 한 60에서 70까지가 장 정도가 제가 100분 강의하기가 적당한 양인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87매가 돼 있죠.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그 깨달음과 업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번 나왔던 그 사국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복잡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위법이 뛰어난 복덕이다 해가지고 수보리여 항하의 모래수만큼 항하가 있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이 모든 항하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하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하에 있는 간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 곱하기 모래수 하면은 얼마만큼 많은 수의 겐지스강이 있는 겁니까? 또 그 속에 있는 모래수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의 3승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건 다 알겠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이건 뭐 대답을 안 들어도 많다고 하죠. 우리가 보면은 뭐 빈자의 1등이라든지 또 그 뭐 불교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만 하더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한테 빵 하나 주고 그 헐벗은 자한테 옷 하나 벗어주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했으니까 굉장히 그 복덕이 큰 거죠. 당연히 수보리가 복덕이 크다고 할 겁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우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 위에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다. 근데 사국에는 이미 네 개가 있다는 걸 아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 형색으로 나를 보지 말고 또 색성향 미축법 이런 걸로 세상을 판단하면 잘못된 거고, 유의법은 모두 유의법은 이슬 것 같고 번개 같고 뭐 뜬구름 것 같은 꿈과 같은 거니까 그런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세계로서, 우리 이제 그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브레빤짜라고 그러고 빨리어로 빠빤짜라 그러는데,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내 가지고 그게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은 허구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 불교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지금 그걸 사고계가 그걸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서 진실 보는 것이 진정 그 사물의 실상을 보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그 복을 치니까 당연히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그 칠보를 가득 채워 보수하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복덕이 크겠죠. 따라서 그 진실이 뭐냐. 그래서 지난 7월까지는 제가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을 말씀드렸고, 이번 6월까지, 그럼 7월, 8월에는 복잡계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7월 달에는 상호인과 8월 달에는 임계상태, 오늘 복잡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물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사구계가 말하는 그 내용을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거시세계,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 할 때는 조그만 걸 보고서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을 보면, 또한 수보리여, 이 경우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명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부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사국에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릇된 관념이 만들어낸 세상인 걸 알고 진실을 보라는 건데, 이건 불교 전체의 얘기니까 금강경에 지금 강조할 뿐인 거죠. 그러면 이 진실이 뭔가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재물은 좋은 것이다. 부처님도 제가제자에게는 물질적 개념을 행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보면 부처님이 출가자이고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출가자이기 때문에 주로 출가자 중심으로 설법하셨기 때문에 물질적 재물은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가자들도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현실 생활을 사는 제가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 재물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특히 안구따라 니까이 같은 데 보면, 쌍유따 니까이도 그런 게 있는데 돈 잘 벌어서 잘 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오늘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이에 행복의 목록이 있는데, 우선 가정생활에서의 행복과 출가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행복과 자제의 행복, 이게 다 행복이죠. 단 감각적 쾌락도 좋지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집착한 행복과 집착을 여의는 행복, 그 다음에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등등 다 행복인데, 그 중에 궁극적으로는 출가자 행복이 더 낫다는 거지, 그 제가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기 말고 쌍유따 니까에 나오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빚을 지지 않을 자유, 그다음에 남한테 비난을 받지 않을 자유, 이런 등등의 말씀도 부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은 좋은 겁니다. 좋으니까 그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득 채워 보셨다면 그 크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좋은데, 그 다음에 부처님은 요가 선정의 최고 경제인 비상, 비비상천마도 영원하지 않다 해서 부처님을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 중에서 우리의 입장에 처해서 어디까지 행복을 내가 취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를 올라가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자가 부처님이 그 무상고 무아를 맞섰습니까? 뭐 돈도 안 벌고 다 팽개치겠다 그런다면 그건 세상 못 살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같은 걸 그냥 가볍게 여기라는 거가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상입니다. 거기에 너무 매여버리면. 그러니까 제가자가 처자식 먹여 살면 당연히 돈 벌어서 잘 살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에 매이지 말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참모습을 보고 유연하게 살아라 하는 게 사고계를 받아 지니고 지니는 사고의 뜻인데, 그건 결국 궁극적으로 찾아보면 결국 우리는 내가 만든 상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 그걸 깨트려라. 이게 이제 사고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금치가 만든 상을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지금은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상 중에 하나가 물욕을 떠나라.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거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지금 세속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떠날 수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내가 적응해서 알맞게 유지하면서 빠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거 버리려 했으니까 나 홀랑 버려야겠다. 그럼 그건 잘못된 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한번 계금치가 만든 상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단정을 내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세상이 복잡계라는 연기치를 모르고 제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잡계란 말은 제가 이제 붙여놨습니다만은, 이제 불교 용어로 말하면 세상이 연기에 이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제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불교에서 이것을 굉장히 그릇된 견해라고 봐서 이걸 버려야 될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인격신을 모시는 종교가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인도의 아수라하고 조라스토교의 최고의 신인 광명의 선신 아우라마즈다를 비교하는데, 원래 지금 이란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아리안의 원조일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아리안이 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란 사람이 됐고, 그 중에 일부가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 아리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아리안들과 인도의 아리안들은 언어적으로 공통된 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아수라가 뭐죠? 싸우기 좋아하는 귀신이잖아요. 니까에를 보면 아수라들이 인디라 도리철에 있는 인디라 군대하고 싸우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수라는 불교에서 볼 때는 좀 하찮은 신들이겠네요. 힘은 세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도 윤회할 때도 천인 인간 수라 그러지, 인간보다 위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에 가면은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란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조라스토교고, 국교나가 되다시피 했던데, 조라스토교의 최고의 신이 광명의 선신 아우라마즈다입니다. 아우라하고 아수라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한쪽은 최고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한쪽은 악마까지는 아니지만 못난 신, 이렇게 됐고요. 인도의 천신, 우리가 보통 천신할 때 불경에 나오는 천신들은 인도 아리안, 바라무인 산스크리트어로 대바인데,
이란이 시연하는 어둠의 정년들. 어둠의 정년이라면 악한 영이겠죠. 그것도 대바예요. 그러니까 동일은 어원에서 나왔으나 아수라와 아우라 및 대바와 디에바는 베다와 아베스타에서 선악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아리아니 그 신들의 노래한 것이 베다고 조로아스타교의 경전이 그 아베스타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념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성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관념을 갖고 와 갖고 그 인도하고 이란으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개념을 뒤바꿔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마치 소설을 쓰듯이 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여기 계금치상에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바로 사구계가 하는 말이 그런 걸 벗어나서 사물의 진실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잡계를 할 거니까 연기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불교 용어를 통해서 아시지만 이제 그걸 과학적인 용어의 개념인 복잡계를 통해서 하려면 예비적으로 기초 개념을 몇 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형과 비평형. 우리가 개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이면 그냥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나까지 포함된다. 이것도 하나의 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불교가 아카데미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과학으로 풀어본 금방경을 듣는 사람 하면은 어떤 성격이 부여된 또 대상이죠. 그럼 이거 하나의 시스템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개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고려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고려하지만 그냥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끼리 모여진 뭐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개의 거시적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가 바로 평형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게 그런 거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방 안에 있는 따뜻한 그 방 안에 있는 물컵 같은 거면은 방 안에 공기하고 서로 계속 열을 주고받다 보니까 온도가 같아지겠죠. 일단 같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열을 더 뺏기고 덜 뺏기고 없어요. 여기서 나간 만큼 들어올 테니까 그런 게 안정된 상태입니다. 비평형은 뭐냐면은 개의 거시적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여기 문을 열어두면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찬 공기가 나가니까 이 공기가 계속 바깥 공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 개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문을 열어두면은 비평형이 될 테고, 그러니까 바깥 찬 공기가 있다면 눈에 확 띄일 겁니다. 또 방 안에 여기 에어컨을 켰고 방 안에 더운 공기가 있다면은 문을 열어두면 비평형이라는 게 뭔지 금방 개념이 올 테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평형과 비평형 중에서 평형계는 복잡계가 안 됩니다. 복잡계는 반드시 비평형계라야 우리가 복잡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했죠. 평형계에서도 임계점에서는 복잡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연구실 밖에서는 임계점이 되도록 매개 변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 어떤 물리값이 어떤 값이 이르게 되면 확 변하고 그거 조금 못하면 확 변한다 그랬는데 그 값을 딱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평형계에서 일어나는 그 상전이 모양이 변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광범하게 일어나는 복잡성에 대한 통찰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형계는 아무리 임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복잡한 패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실험실 내에서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할 때만 적용되는 현상이지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형계는 일단 복잡계에서 뺍니다. 그럼 질서와 무질서. 질서와 무질서 다 아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마구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질서는 개의 상태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돈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의 상태를 예측할 수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니까 지금 자유롭게 앉으시니까 마음대로 앉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만일 그 단막 코리아 같은 데처럼 앉는데 번호를 매겨서 그 자리에만 앉으라고 그런다면은
꼭 그 자리에만 앉아야 되니까 예측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정돈된 거니까 그게 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앉는 거는 무질서일 거예요. 왜냐면 마음대로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앉을지를 몰라요. 개의 상태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앉는 방법은 무질서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무질서란 건 뭐냐? 뭐 그냥 질서의 반대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 무질서하고 마구잡이가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철저하게 100% 무질서해지면은 그걸 우리가 마구잡이 랜덤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예측이 또 가능해져요. 그게 뭐냐면은 주사위를 던질 때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무질서는 개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질 때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내가 지금 던졌을 때 보지 않고 맞출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건 내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오스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개가 결정을 따릅니다. 결정을 따른단 말은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어디 갈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기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람이 지금 실제 일어나는 얘기니까 바람이 만일 초속 10m라면 정확하게 6개월 뒤에 뉴욕에서는 날씨가 맑아지는데 이것이 10.0001, 실제로 10만 불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10.000 4개를 붙인다면 1만큼만 달아진다면 6개월 뒤에 뉴욕에 폭우가 내려요. 그러니까 10만 분의 1만큼 달라졌는데 정반대 결과가 났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람의 속도를 측정할 때 10만 분의 1까지 정확하게 측정 못 하거든요. 대충 측정하지. 그럼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완전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갖고 있는 방정식으로서는 그 원리적으로는 미래 예측할 수 있다지만 실제적으로 예측을 못 합니다. 이런 것이 카오스입니다. 그 초기 조건의 민감성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더 자세히 여러분 더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계, 복잡계.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한 대상인데 보통 특정한 성질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을 개라고 하는 건데요. 구성원이 하나인 개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개라고 우리가 하면 되니까. 단순계. 선형 인과율에 의해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딱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개고요. 이런 방만의 공기라든가 측류. 측류란 말은 딴 게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흐르는 물 같은 건데 거기에 내가 종이배를 하나 띄웠다면은 그 종이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방안의 공기도 이건 문 안 열어두면 따뜻하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압력이나 온도를 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단순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도 단순계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 둘만 생각하면은 지구는 만율력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물리학자들이 그 궤도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단순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잡계. 이런 질서 정연한 단순계와 카오스의 경계가 있는 임계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질서 정연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거기에 있는 물리량이 어떤 값을 가질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물을 예를 들자면 물이 천천히 흐를 때는 굉장히 단순해서 그 물의 행동을 다 예측할 수 있는데 물이 굉장히 빨라져요. 어떤 값을 넘으면 그때부터 소용돌이가 치면서 그 소용돌이가 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난류라고 해서 복잡계가 아니라 카오스가 되는데 그
카오스가 만들어지는 물의 속도, 그 임계점이죠. 그 부근에 있는 물의 행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이제 조금 있다가 그림도 조금이 아니라 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제 50분 강의 뒤에 보일 텐데,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이제 복잡계를 부르는데, 근데 과학이라는 건 항상 뭘 정할 때 명확한 개념과 숫자로 정하는데, 아직 물리학자들은 이 복잡성을 물리량으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복잡성이라는 게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계 예를 들자면은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물리학의 우주도 얘기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뭐 양자학도 얘기하고 하니까 물리학이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말하면 물리학자들이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입자 두 개로 이루어진 시스템만 기술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그러면 정확하게 물리학자들이 그 지구가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도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데, 세 개만 됐으면 사실은 물리학자들은 모릅니다. 여기 있잖아요. 입자 세 개인 시스템부터는 완벽한 해를 구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으면 달은 무시해버리고 계산하지, 달까지 넣어서 이 세 개로 이전 시스템은 계산 못합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세 개로 된 시스템에서는 카오스가 나타나요. 법칙은 뉴턴 법칙을 하니까 완벽하게 결정론적인 시스템 맞는데, 근데 뭐가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뭐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널 크게 보면은 방 안의 공기처럼 단순계로 보이는 것도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몇백만 년 지나서 벽도 무너지고 하다 보면 이게 다른 공기가 섞여버리니까 그 상태가 변할 테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큰 스케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 방 안의 공기는 단순계고 밖에는 뭐 그 하늘까지 다 날아가니까 그 복잡계인 것 같은데,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는 전체가 복잡계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99%는 복잡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99%가 아니라 뭐 99.99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말 그림 그린 것은 이게 무슨 거냐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거기 보면은 크리스탈 앤드 미너럴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가 크리스탈이니까, 결정이니까 아주 구조가 단순하고, 이것들은 그 질서가 접힌 게죠. 여기는 질서가 잘 잡혔어요. 그 다음에 방 안의 공기, 이것들은 제멋대로 막 움직여 다니니까 이게 디소더거든요. 여기 있는 공기 분자가 어디로 갈지도 난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서 평형은 이루고 있지만은 제멋대로 움직이니까 디소더예요. 근데 여기서는 애트모스페어릭 가스인데 질서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는 질서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 질서가 딱 고정돼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쯤 되는 곳,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무질서의 중간쯤 되는 곳이 컴플렉스트라는데, 바이올로지컬 라이프라고 그랬죠. 그 생명체들이 사는 모양. 우리 사를 볼까요? 우리 사에 다이아몬드를 했다면 우리 진화 못할 겁니다. 우리 사이 공기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화 못할 건데, 이게 말랑말랑해서 흩어지지는 않지만 또 말랑말랑해서 잘 변하기도 하거든요. 변하기도 하니까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옛날 그 하찮은 동물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화해 온 것. 그러니까 생명체가 사는 요 세상은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무질서의 중간쯤 되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여기가 주로 복잡계가 나타난 곳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머리 겔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쿼크 모델 창안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 세상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쿼크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 쿼크 모델 창안자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2005년에 연세대학교에서 노벨상 포럼에서 그 강연했을 때 한 말입니다.
불교의 인과이론 단순계, 다시 말해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억감연기를 말하는 거죠. 억감연기의 세계는 단순계고 보통 말하는 연기설, 연기법은 복잡계를 말한다. 근데 이 복잡계라는 것은 그 전에 말씀드린 상호인과를 말하는 거고 그 단순계는 선형인과를 말하는 거니까 머리 겔만의 설명에 의하면 연기법과 복잡계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불행히도 일찍 그 교통사고로 등산하다가 죽었는데 복잡성의 과학을 지배하는 나라와 결례가 다음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정치에 있어서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잡계가 하여튼 뭔지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연기의 이치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연기의 이치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슈퍼맨이 되고 국가가 세계 문화 도덕의 중심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럼 창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해. 창발은 이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원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발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200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한 150년 전에 여기 조지 헨리 루이스라는 사람이 창발은 구성 요소에는 없는 성질이나 행동이 전체 구조에서 자발적으로 불시행이라는 현상을 창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도 분석적이고 환원론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란 부분들이 합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논의 역설을 이용해서 길이란 전체의 특성임을,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점에서는 아무리 봐도 길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고 점을 아무리 모아놔도 길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고 다 모아놓은 이제 그 직선돼야지만 길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어쨌든 이런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복잡계의 특성이고 연기법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기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창발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물 분자 하나하나에는 얼음과 같은 성질, 물과 같은 성질, 고체 성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H2가 많이 모이면 물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얼음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기체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H2의 하나하나는 없었지만은 이것들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물이라는 성질이 창발됐고 얼음이라는 성질이 창발됐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 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물질에서 나온 건데 물질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생명 현상이 없어요. 근데 물질이 많이 모여서 얽히다 보니까 거기서 생명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하위 단위에서는 없던 것이 전체를 모아놨을 때 생겨나면 그걸 우리가 창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의 계층 구조, 각 계층은 모두 창발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를 모아놓으면 산소나 수소를 모아놓으면 거기에는 그 분자의 성질이 없어요. 근데 그거 둘이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모여놓으니까 분자가 됐는데 이 분자는 원자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을 가져요. 이것들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그러다가 저분자가 많이 모여서 고분자가 되면 또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니까 이것도 창발이고 이 고분자가 모여서 유전자가 되죠. 유전자는 벌써 복제를 해가지고 뭔가 생명을 만들어 다니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질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유전자, 세포 소기관, 세포 내에 있는 뭐 작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세포핵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세포가 되고 세포쯤 되면 이제 이거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밑에 단위들이 갖고 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세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이 세포가 모여서 심장이나 이런 간, 위장 같은 걸 만들어내면 또 이건 세포는 하지 못하던 복잡한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하고 생명체라는 개체가 모여서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서 인간 사회를 이루게 되고 개미는 개미 사회를 이루고 그럼 사회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문화라는 게 창발됩니다. 그 문화는 원자에서는 없었던 성질이거든요. 그럼 문화는 결국 창발된 거죠. 이것이 복잡계에서 이런 현상이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제가 인지각을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선형현상과 비선형현상, 예비적 고찰이 참 많죠, 그죠? 지금 선형현상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해서 해놓고 할게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비례할 때 원인을 2배로 강하게 했더니 결과가 2배로 강해지고 원인을 3배로 강하게 했더니 결과가 3배로 강해지면 그걸 선형현상이라 해서 그런 거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게 직선처럼 됩니다.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y = ax 원인과 결과가 결국 이런 관계를 가지면 그거는 선형현상이라 불러요. 이럴 때는 전체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잘 알면은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환원주의 이렇게 해서 세상을 아는 것을 환원주의라 그러는데 그 실제로 환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다음에 되먹임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그 선영 선생 되먹임이 뭐냐?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되먹임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반대로 만 6월달에 말씀드린 상호인과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인과가 왜 일어나는가를 그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피드백 또는 되먹임 효과. 그럼 되먹임을 설명을 하려면 상호인과를 일으키는 기계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자신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 현상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해를 구하기도 쉽고 그 구하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현상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쉽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선형 방정식만 다루어왔습니다. 그동안 과학이 다룬 현상은 주로 선형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루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다뤘습니다. 그런데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도 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역학과 양자론 주로 선형 현상을 다루는데 물리학자들은 세 개의 입자가 삼체가 많으면 3개 이상의 입자가 모인 것을 다룰 때는 뉴턴 방정식의 비선형함이 나타나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있을 때는 뉴턴 방정식이 선형인데 3개가 되면 거기에 비선형이 나타나는데 그건 주목하지 않은 이유가 귀찮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더라도 달 되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을 기술할 때 달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지구하고 태양만 대충 구한 다음에 달의 영향을 조금 넣으면 비슷해지니까 그걸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처음부터 비선형입니다. 이런 걸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중첩 전체 효과는 각각의 원인에 의한 효과가 같으니까 선형현상은 그러니까 부분이 합을 만들어내면 그게 전체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는 것을 선형현상이니까 거기에 선형현상에는 시너지 효과라는 건 없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건 하나하나는 하나 힘밖에 갖지 않지만은 2개를 모아놓으면 열이나 100의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빵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그 시너지 효과인데 그 비선형현상. 비선형현상은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강도를 높여도 아무리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 세상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이 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면 전일주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고 알아야지 부분을 보고서는 절대로 그 시스템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아니고 되먹임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서 원인과 결과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인과하고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상호인과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모임 효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사실 거의 다 비선형 현상으로 차차 있습니다. 노력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는 해군도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뭘 한 주웠는데 그냥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금덩어리 될 수도 있고 복권 한 장 주웠는데 그게 뭐 몇천억짜리 당선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생이 사실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형 현상을 구하는 일반적인 수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실제로 비선형 현상을 풀 수 있는 게 알려진 것은 그 방정식은 뭐 무수히 많은데 3개인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비선형 현상은 다루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순탄하게 진행되던 과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도노가 그 중에 하나네요. 인간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확 깨닫는 거죠. 그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선형 현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우리 여기서 지금은 제가 전부 다 물리 현상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불교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선형 현상 중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복잡계가 되면은요 굉장히 조그만 그 어떤 원인 하나가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려도 큰 자극을 가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작은 게 머물러 있다가 큰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저는 쫄라판다카라고 봅니다. 쫄라판다카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그 예불 드릴 때 그 예불문에 보면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란이 할 때 그 16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자로 주리반특이라 그러는데 머리가 나빠서 출가한 지 3년이 지나도 부처님이 말씀해 준 말귀를 한마디 못 알아듣었어요. 뜻도 모르겠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배울 수 없겠다 하고 이 승단을 떠나겠다고 하자 부처님이 따뜻거려주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냥 너는 그런 거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마당만 여기서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냥 티끌만 없애라. 그 일만 하면은 너는 깨칠 거라. 이렇게 수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상근기는 정말 천재니까 딱 한마디만 듣고 깨치니까 좌선하면 깨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근기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만은 시킨 대로 하니까 정성을 다하니까 깨친다. 그러니까 상근기하고 하근기는 깨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중근기라 그러거든요. 다 아니까. 여러분도 다 여기 듣지만은 다 들어보고 아는 거잖아요. 아니까 어떤 거는 사실 그 내용을 1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90개는 알 거예요. 근데 100개 다 들으면은 뭔가 얻는 게 있을 텐데, 뭐 내가 90개 아는데 좀 들어보니까 95개만큼 들어봐도 뭐 그저 그렇네 하고 흘려버려요. 그래갖고 그 성인들이 한 얘기를 따르지 않고 내가 좀 해보다가 이건 뭐 절대 아니잖아 하고 시킨 대로 안 해요. 그래서 못 깨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불가에서 하는 말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상근기는 좌선을 하고 하근기는 연부를 하고 중근기는 교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계속 생각하고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쫄라판다카는 하근기입니다. 이 쫄라판다카가 마당을 쓸 때마다 빗자루 왼쪽으로 가면 쓰레기를 치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티끌 없애라고 외웠어요. 부처님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잊지 않고 개송을 외우면서 다른 제자들과 대중들의 신발도 닦아주고 공덕을 쌓은 거죠.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경전에 보면은 한 3년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냥 어느 날 몇 해라고 했는데
4년쯤 되니까 이 바보도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 부처님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무슨 그 잡다한 잡념 같은 거 쓸어버리고, 티끌 없애란 말은 마음속에 티끌 없애라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부처를 쓰다 보니까 딱 10년 되는 해에 이걸 했다 그래요. 욕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못함이 아니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함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못함이 아니네. 이런 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설법 신통에서 제일이란 것인데 뭐냐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아듣게 하는 데는 최고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라든가 모갈라나 같은 뛰어난 제자보다도 여기 아주 멍청한 친구가 와서 물어보면은 사리부타도 쩔쩔매는데, 아, 주리반틱은 그 사람을 알아듣기에는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성에 들어갔는데, 이런 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복잡계의 어떤 그 현상입니다. 그 비선현 현상. 그래서 그는 집착과 번뇌의 속박을부터 했다라 했고, 후에 나중에 삼장에 통달한 신통설법. 그러니까 설법 제일이라는 보통 불운한 존재를 꼽거든요. 그 불운한 존재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알아듣게 한다는 거고, 이 신통설법이란 말은 도무지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아듣게 하는데 제일 그 16성으로 추앙받게 됐거든요. 바로 바른 믿음과 성실성 사이에 양의 대목임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바른 믿었기 때문에 성실성이 강해지고, 성실성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깊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깨쳤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대목임을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영과 그러면 그 주리반특한테는, 그러니까 쫄라판닥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비선영 현상의 도체가 그 쫄라판닥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를 살펴볼 건데, 우선 선영과 비선영 현상에서 예를 제가 들어 설명드릴게요. 우선 소리의 세기를 2배로 증폭하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마이크와, 여기가 마이크고 스피커는 어디 있나요? 저쯤에 있겠죠. 그쪽 있으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은 선형관계입니다. 왜 선형관계가 되냐면은, 마이크에 입력한 소리 강도가 내가 1만큼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1만큼 증폭이 돼요. 2배 하면은 2배로 커지죠. 그러면 3배까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안 할게요. 그러니까 3배를 크게 하면은 3배를 커져요. 일정하게 소리에 입력하는 소리를 2배, 3배 하면은 2배, 6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딱 둘씩 되니까. 그런데 붙여둬요. 마이크하고, 여기에 마이크고, 여기에 스피커라 칩시다. 이럴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1만큼 소리를 하고 지르면 여기서 2배로 증폭돼서 둘 됐죠. 그러면 여기가 스피커니까 둘로 증폭된 소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 마이크로 들어가죠. 그럼 둘로 된 놈이 또 2배로 증폭하니까 4라는 크기가 되죠. 그럼 4라는 소리 세기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이 되니까 마이크는 그걸 또 2배로 증폭시키니까 8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증폭시키니까 무한대로 커질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선형과 비선형의 관계. 그러니까 쫄라판다카의 마음속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 마음과 그 성실성이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증폭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효과를 계속 증폭시키는 것을 양의 대목임 또는 바로 대목임, 그러니까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대목임 또는 양의 대목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목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목임은 연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선형 상호작용에서 오는 효과인데, 양의 대목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효과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비 경쟁이죠. 예를 들면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군비를 늘리면은 미국도 경계에서 군비를 더 늘리고, 미국이 군비를 늘리니까 소련도 더 늘리고, 소련이 더 늘리니까 미국도 더 늘리니까, 결국 미국의 그 국방비라는 것이 전체 예산의, 미국 전체 예산의 60%쯤 되죠. 우리나라는 몇 %인지 아세요?
대개 2%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양의 대목임 효과에서 군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 진화의 원리기도 합니다. 생물을 함께 진화하는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톰슨과 가젤인데, 가젤은 빠르게 달리는 사슴이에요. 그거 잡을 수 있는 동물은 치타밖에 없어요. 사자나 표범도 숨었다가 기습을 해서 잡을 수 있지만 쫓아가서 못 잡는데 치타는 잡거든요. 근데 치타가 잡으니까 가젤은 더 빨리 달리죠. 톰슨 가젤이 더 빨리 달리니까 치타가 더 빨리 달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식자가 톰슨 가젤이고 가장 빠른 포식자가 치타가 됩니다. 서로 계속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양의 대목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불교 성단이 그 스님들이 모여 사는 것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니카야에 보면은 열반에 이르는 길 또는 우리가 그 깨침에 이르는 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는 거라는 것이 스님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좋은 도반을 만나면 함께 도래가 높아집니다. 그건 뭐 서로 이 친구의 자기에게 그 자극을 줘서 내가 높아지고 나이가 높아진 것 때문에 저 친구가 높아서 계속 상승작용 해가지고 그래서 니카야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낫거나 비슷한 사람과 만나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어디 가서 좌선하려고 그러지 말고 좌선하려면은 좌선을 가리키는 어떤 그 선방이라든가 또는 절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쪽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금 그린 걸 보여드리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톰슨 가젤이라는 그 동물이고 여기 지금 치타가 잠 모양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다음 음의 대목임.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바로 음의 대목입니다. 여기서 열이 지금 넣으니까 아웃풋이 방 안으로 뜨겁게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되돌아와 가지고 온도 조절기에 들어가서 열이 어느 정도 세지면은 조절 장치를 잠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지면 그 바깥에 못 가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음의 대목입니다. 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말해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그다음 미술사의 스스로가 탄도를 감시하고 수정하는 조절 기능이 있고, 그래서 생태계의 조절 기능 이것도 있죠, 그죠? 어떤 동물 하나가 너무 커지면은 그 동물을 먹이로 삼는 동물이 먹이가 많으니까 번성하죠. 이 동물이 번성하니까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동물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그걸 잡아서 먹던 동물이 또 줄어들고, 이 동물이 줄어드니까 이쪽이 늘어나고 적당한데 균형을 맞춰서 그 생태계 균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나라 해운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해변이 아름다우면 사람이 많이 모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사람이 안 오죠. 그러면 다시 해변이 깨끗해지니까 사람이 오죠. 적당한 선에서 사람이 숫자가 조절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자본주의 원리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적당하게 조절한다. 이게 음의 대목임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이제 쭉 한번 보면은 양을 치는 건 되게 쉽다 그러거든요. 염소 한두 마리만 가져오면은 여기서 마음대로 풀 뜯고 있다가도 여기서 염소가 앞으로 집으로 가게 훈련시키면 양 두세 마리가 따라오면은 양 두세 마리가 따라오면 금방 10마리, 20마리가 따라오고 10마리, 20마리가 따라오면 100마리, 200마리가 따라오고 그걸 보면은 나머지 양들이 쭉 따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양의 대목임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양의 대목임 효과예요. 이거 노던 락 뱅크라는 것이 결국 뱅크럽이 됐는데 파산됐어요. 근데 사실 이 회사 은행은 재무 상태가 좋았다거든요. 근데 왜 했느냐? 바로 대목임 효과, 양의 대목임 효과의 그 예인데 바로 여론이 이 은행은 뭔가 뭐 위태위태해서 하더라도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수십 명이 와서 돈을 찾아요. 그걸 소문이 나니까 이번에 수백 명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방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버리니까 은행이 나가죠. 그래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은 회사 경영에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대명의 효과가 마음작용.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전부 인간이 마음작용하게 했죠. 절제의 즐거움도 대목의 현상이고, 그리고 분발과 노력, 성취도 대목의 현상이에요. 자꾸 칭찬해주면은 더 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서 제가 이게 바로 어떤 재미있는 역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마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칭찬해 주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발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지켰기 때문에 더 뛰어나지기 때문에 더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더 교양 있고 훌륭하게 행동하는데, 그런 마음의 예를 들어서 제가 풍성학녀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도고마성, 쫄라판다카 이런 게 다 지금 바로적인 현상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풍성학녀를 말씀드려요. 풍성학녀란 말은 뭐냐? 글자 그대로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에 놀랐다는 이런 뜻인데, 이 사현과 사한, 사석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양자강 남쪽으로 동진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약해서 나라가. 그리고 이 전진은 북쪽은 이게 이쪽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항하가 할 텐데, 이 중원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북쪽은 인구도 많고 힘도 세요. 그래서 전진왕 북연이 이게 다 통일했거든요. 전진왕 북연은 고구려 소실명 때 고구려의 사신도 보냈던 왕인데, 이 북연왕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싶어서 군대를 이렇게 80만을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동진의 군대는 다 긁어모아 봤자 5만밖에 안 돼요. 5만 대 80만. 더군다나 이건 북중국을 통일한 막강한 군대입니다. 군대 훈련도 잘 됐고.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당시 재상이 사한인데 걱정을 하면서 자기 동생 사석한테 이렇게 총사령관을 맡기면서 나가 싸우라 했더니까, 사한의 명령을 받아서 사석에 싸우지만은 싸울 사석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마침 조카가 사현인데, 삼촌 걱정하지 말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내 말만 들으면 틀림없이 이길 테니까 내 말 들으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사한이 사한은 이제 총사령관 아니고 사석이 총사령관인데, 이렇게 가는데 전진한 군대가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사현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지금 유명한 회수하고 비수가, 여기 비수인데, 비수강의 싸움인데, 여기서 이 사석의 군대가 이렇게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사현이 자기 삼촌이죠. 사석한테, 북연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비수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건너서 우리가 사실 항복하고 싶은데, 그래도 총사령관이고 하니까 체면 있지, 항복을 그냥은 못하지 않냐. 한번 싸워보고, 그래, 그냥 질 테니까 한번 싸울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밀리면 금방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연이 그거야 그렇게 하라고. 한번 80만 대군이 5만이냐, 그건 간단해. 근데 싸우려면 싸울 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군대가 이까지 오지 마시고 여기서 요만큼만 좀 물러나 주세요. 요만큼.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군대가 이렇게 건너가서, 임금의 군대가 바짝 붙이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강을 건넙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군대가 요만큼 물러주면 우리 군대가 여기 강을 건너서 여기 진을 칠 테니까 그때 와서 한번 싸우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북연왕이 자기 군대들한테 퇴각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봉부대죠. 근데 여기에 있는 군대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 80만 군이니까 그렇게 뭐라고, 여기 몇만의 군대한테 뒤로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러나자마자, 여기 돌아서서 물러나자마자, 사현은 자기 삼촌한테
개결주기를 그냥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명이 와 하면서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어떤 군대가 보니까 멀리서 안 보이는데 어디서 그냥 동진의 군대가 와 소리치면서 깃발이 번쩍거리면서 뭐 화살 같은 게 날아오는데 보니까 자기들 군대가 막 물러나거든요. 아이고 우리 군대가 첫 번째 싸움에 져서 물러나나 보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가 도망치니까 여기서 물러나던 군대가 왕창 겁을 먹고 이제 정말 진짜 도망치거든요. 그러면 여기 군대는 더 소리치면서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 따라오던 군대들이 야 우리 군대가 첫 번째 접전에 대패해서 도망치는구나 살리겠다고 해서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쳐가지고 80만 군대가 풍성향렬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 바람소리에도 놀라고 학의 울면서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밟아주고서 죽어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2,000명밖에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작은 어떤 그 좋은 뜻이라든가 또 나쁜 뜻이 있으면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해서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마음은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건 마음의 반영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악이라도 조금의 싹트면 일찌감치 버리고 팔정도에 보면 사실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작은 악이 아무리 작더라도 복구경이도 나오고요. 그걸 효과가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안 하도록 경계하고 선은 작더라도 그걸 반드시 실천하라는 말이 복구경이도 나오고 팔정도 설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풍성향려가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 그죠. 그래서 인간계의 복잡성. 인간이 얼마만큼 복잡하냐? 우리의 요 머리가 있는데요. 이 머리에는 보통 되게 뇌신경 세포가 한 1,000억 개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경세포마다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거든요. 그냥 얼뜻 생각하면 신경세포 하나당 연결하는 것이 5,000개, 1,000개인가 보다.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1,000억 곱하기 5,000 하면은 계산이 한 몇조 개의, 몇백 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연결 방식은 5,000개를 연결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냐, 이렇게 연결 방식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냥 대가리만한 우리 뇌세포가 있다면 그곳에 시냅스가 연결하는 방식은 10의 100만 성개입니다. 우리의 성질이라든가 모든 건 다시는 그 시냅스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주만이라도. 근데 우주의 입자의 수는 얼마냐면 10의 90승계밖에 안 돼요. 이 우주에는 이걸 전부 다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해서 이걸 다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소립자를 만들어서 뿌려놓으면 10의 90승계밖에 안 되거든요. 10의 91승님이 얼마예요? 10배인 거죠. 근데 시냅스가 10의 100만 승계란 말은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이 복잡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이라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인터넷에다가 사반트 증후군이라는 말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깨서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수학자가 됐어요. 그것도 복잡하게 하는 수학이 뭐냐면 프랙탈 기하학인데 프랙탈 기하학의 대가가 됐어요. 또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전화를 걸다가 번개가 빵 쳐서 번개가 전화선 타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알맞게 딱 된 거죠. 그만큼. 근데 쇼크 받아가지고 탁 쓰러졌는데 죽지는 않고 쓰러졌다가 깨나 보니까 자기는 음악이라는 걸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막 음악 머리에서 악상이 솟아나가지고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를 길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불교의 팔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인간의 그 복잡성을 말해주는 건데 그 복잡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게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원자 내부구조가 단순해서 물리학적으로 잘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별은 굉장히 입자가 많이 모였지만은 중력에 의해서 내부구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과학이 잘 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원자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별처럼 많지도 않기 때문에 짜부라지지도 않고 너무 단순해서 어중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아는 것은
바로 우주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관해서 나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우주 삼란만상 이치를 아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 이번에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오늘은 좀 시간을 좀 길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로렌츠라는 그 기상학자가 일기를 예보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값을 탁탁탁 넣어 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이건 좀 여담이지만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여담해서 안 됐지만 그래도 할게요. 이게 그 시대가 바뀔 때 그 시대가 바뀌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쓸 줄 알면은 유리한데 사실 저도 물리학을 했지만은 논문 한 편 제대로 쓰는 거 어렵거든요. 1년에 SCI 논문 한 편 쓰기가 쉽지 않아요. 2편 쓰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뭘 입력해놓고 딴 사람하고 손으로 하고 앉았는데 입력해놓고 이제 점심 먹고 오면 결과가 나와 있어서 실제로 그러지 않았지만 하루에 논문 한 편 쓸 수 있는 입장이 있었다 그래요. 로렌스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1960년대는 컴퓨터 같은 거 쓰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만든 기상방정식이 예측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람의 속도를 10이라고 넣는 거하고 10에 0.011이라고 넣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뒤에 뉴욕의 날씨가 10이라고 넣을 때는 맑음이라면 10에 0.01이라면 뭐 구름 한 2점 정도 낄 정도지 큰 편 없을 것 같은데 이 거꾸로 폭우가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미세한 차이에서도 매우 크게 반전한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카오스인데 누가 알았냐면 수학자 요크라는 사람이 이 로렌츠가 아까 1년에 발표한 거니까 11년 뒤에 로렌츠 논문을 딱 보고 이거 대단한 거다는 거 알고 그때 카오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렌스가 더 유명해졌어요. 로렌스가. 근데 그 전에 앙리 부엔까리 같은 사람은 카오스 현상을 발견했지만은 학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지지 못했는데 요크라는 수학자가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로렌츠가 유명해지는데 로렌츠가 카오스 정의는 이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용어로서 유상 공간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주섬주섬 벌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유상 공간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고 그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지수함적으로 벌어지면 그것이 카오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을 테니까 지수함상의 감각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의 감각을 제가 일깨워주는 면에서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머리카락이 0.1mm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한 번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가 되나요? 0.2가 되겠죠. 두 번 접으면 0.4가 되겠죠. 세 번 접으면 0.8 되겠죠. 그렇게 100번 접으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 안 나오죠. 100번 접으면 정확하게 우주의 끝과 끝이 해당하는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불교인들은 그거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신신명에 나오는 말인데 호리유차 천지연교 평등심의 마음바탕에 털끝만큼이라도 가리고 택하는 차별심이나 미워하고 조반하는 차별심이 남아서 이 차별이 하늘과 땅의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이 세상 일은 단순한 논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마천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천도가 있느냐 하고 여쭸던 거죠. 이런 거는 카오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복잡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약간 차이가 큰 걸 바라주는 거. 그래서 복잡계의 그 특징은 이런 거예요. 소용도로 치며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이 이런 것이 바로 카오스고 담배 연기가 퍼지는 모양도 카오스입니다.
그다음에 불규칙하게 소용돌이치는 공기 흐름도 카오스인데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도 그 물리학자들이 138억 년 전에 우주에서 일어난 일은 다 아는데도 담배 연기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빗방울이 물에 유리창에 부딪힐 때 깨질 모양도 몰라요. 이거 다 카오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충류라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잘 흐르는 이런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그 빌딩이 있으면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난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공기도 잘 흘러가다가 태백산맥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난류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그 카오스가 돼가지고 예측을 못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이 이런 게 충류고요. 이렇게 지멋대로 흐르는 담배 연기. 이런 물리학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예측을 못해요. 그 이중진자. 요건 뭐냐면 이중진자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진자요 하나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달아 놓으면은 요 위치가 약간만 차이가 나면은 요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기술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서 약간만 다르게 되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M2의 위치나 출가속도가 약간만 달라도 M2의 운동 상태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로 카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었는데 기타 카오스 현상, 뭐 물방울이 떨어지는 유리창을 부딪히는 모양, 우유가 컵으로 들어가는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나비효과라는 말을 듣게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초기 조건이 약간만 달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조금만 다르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나비효과라고 부르는데 사실 나비효과란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한라산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은 서울에 3개월 때 폭우가 온다는 거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로렌스가 1970년 미국에서 강연할 때 브라질에서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비 날개 한 개쯤만큼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 그게 나비 효과예요. 그게 바로 카오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카오스 임계 상태는 다르다 그랬는데 임계점 부근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출현할 수가 있지만 카오스는 질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카오스는 무작위적 질서와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마구잡이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똑같으므로 이건 마구잡이는 아까 제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카오스는 마구잡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오스는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일어나지만 마구잡이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완전한 무질서는 글자 그대로 마구잡이적으로 무질서하지만 카오스에는 어떤 숨어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소위 자기 닮음의 구조라는. 네. 그래서 이렇게 카오스와 임계 상태는 다르다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도록 하시죠.